원술은 예주 연안군 여양현 출신으로 사공원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원술은 사세상공의 명문가 출신인데 사세상공은 4대에 걸쳐 상공을 배출했다는 뜻으로 원술의 고조부인 원안, 증조부인 원창, 조부인 원탕, 부친인 원봉, 숙부인 원회가 모두 상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원씨는 대대로 권세와 지위가 높고 귀하여 나라 안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 어찌 보면 후한 시절 원술의 가문은 황실과 맞먹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술은 익히 알려진 소인배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어렸을 때는 위협심으로 명성이 있었고 장본의 한기의 기록에도 원술은 호탕하고 위협심이 많아 원소와 더불어 명예를 다툴 정도였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원술은 여러 귀한 집안의 자제들과 어울리며 여러 차례 사냥을 즐겼으나 나중에는 사냥을 끊는 절제미도 보여줍니다. 이후 원술은 효렴으로 청거되어 관직에 올라 여러 차례 승진한 뒤 관직이 하남윤 호분 중랑장에 이르렀는데 대장군 하진이 원술의 호탕한 기상을 중시하여 그를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하진은 십상시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동탁 등의 호월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인 뒤 원소에게는 낙양의 무관들을 지휘해 여러 황관들을 단속하는 일을 맡겼고 원술에게는 성품이 온화한 근위병 200명을 선발해 궁궐 안으로 들어가 무기를 지닌 황관들을 대신해 궁궐의 출입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몰린 십상시들은 결국 하진을 죽이기로 마음먹는데 물론 그것 말고도 이전에 외척인 두무가 황관 세력을 제거하려다가 역공을 당해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십상시들은 우두머리인 하진만 제거하면 나머지 무리들은 사분오열할 거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십상시들은 결국 하진을 궁궐로 불러들여 암살을 했는데 십상시들의 예상과 달리 원술이 곧바로 하진의 후하장수 오왕과 함께 근위병을 인솔해 궁궐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며 십상시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보통 무슨 일이든지 가장 처음에 앞장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인데 왜냐하면 일이 잘못되면 앞장섰던 사람이 모든 일의 책임을 뒤집어 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궁궐에 불을 지르는 것 자체가 반역을 저지르는 일과 다를 바 없었기에 원술의 행동은 강심장 아니고서야 곧바로 결단을 내리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원술이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지 않아 하진의 부하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게 되었다면 십상시의 나는 십상시들의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술이 스타트를 끊었기에 일이 착착 진행되었고 원소가 뒤이어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진입해 궁궐 안에 있던 황관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원술은 원소와 함께 십상시들을 쓸어버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놈이 번다는 말처럼 한 것도 없는 동탁이 운 좋게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동탁은 기존의 황제를 폐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 했는데 원소가 이를 반대하고는 기주로 도망쳐 버렸기에 동탁은 이번에는 원술에게 후장군의 직책을 내리며 그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 했으나 원술은 동탁에게 화를 입을 것을 두려워해 낙양에서 빠져나와 남양군으로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탁을 토벌하겠다며 진격하던 송견이 남양 태수 장자를 죽여버렸기에 원술은 손쉽게 남양을 차지할 수 있었고 표를 올려 송견이 바로 장군을 대행하도록 하고 예주자사도 겸하게 했으므로 송견은 원술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원술은 송견의 도움과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 남양 일대를 차지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했기에 형주자사인 유표마저도 원술의 눈치를 보며 상소를 올려 원술이 남양 태수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줍니다. 이후 송견은 원술의 명을 받아 형주, 예주의 병사들을 인솔해 동탁 토벌에 나섰는데 다른 반 동탁 연합군들은 동탁의 군대에게 계속해서 패배한 반면에 오직 원술의 군대만이 승리를 거두며 낙양으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만약 원술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반 동탁 연합군은 동탁의 군대에게 질이 멸렬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이때가 원술의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참고로 후한서에 따르면 남양 지역엔 호구가 수백만이나 되었으나 원술은 법도를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았고 재물을 얻기 위해 초략질을 일삼았으며 사치스러움과 방자함에 만족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원술을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원술이 동탁을 토벌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남양의 백성들을 쥐어짰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헌제는 동탁에 의해 강제로 장안에 머무르게 되자 유주자사 유우의 아들인 유화를 시켜 몰래 장안을 빠져나가 유우에게 지원군을 요청해 자신을 영접하라는 밀명을 내렸고, 이에 유화는 유주로 가던 길에 원술에게 들려 헌제의 뜻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원술은 유화를 사로잡은 뒤 유우에게 서신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하라고 했고, 지원군이 도착하면 함께 헌제를 영접하러 갈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우는 유화의 서신을 받아보고는 수천 개의 기병을 보내려 했는데, 공손찬은 원술이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에 군대를 보내는 것을 만류했으나 유우는 공손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손찬은 자신이 군사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을 원술이 듣고 자신을 원망할 것을 두려워해 몰래 사촌 동생인 공손호를 보내 원술과 친교를 맺고 유우의 병사들을 가로채라는 조언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북에서 가장 강한 기병대를 가진 공손찬마저 원술의 눈치를 봤으니 당시 원술의 위명이 천하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술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자 원소는 내심이를 견제했고, 결국 송견이 동탁을 정벌하러 간 사이에 장수 주운을 보내 예주를 습격했기에 원술은 분노하며 주운을 공격해 격퇴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동탁의 허수아비 황제인 헌제를 인정하지 않고 유주자사 유우를 새로운 황제로 세우려 했으나, 원술은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나이가 많은 군주가 세워지는 것을 꺼려하여 공의를 핑계삼아 원소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소와 원술의 불화는 점차 쌓여 결국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각자가 외교를 통해 편을 만들어 원술은 공손찬, 도경과 동맹을 맺었고, 원소는 유표, 조조와 연합을 맺습니다. 또한 호월들 다수가 원소를 따르자 원술은 화를 내며 한 무리의 소인놈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 가문의 종놈을 따르다니 라고 욕을 해댔고, 공손찬에게 서신을 보내 원소가 원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기에 원소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초평 3년, 송견이 원술의 명을 받아 양양에서 유표를 공격하다가 전사하는 사태가 터졌기에 원술은 더 이상 유표를 공격하기가 어렵다 여겼고, 유표가 원술의 식량 운송로까지 끊었으므로 원술은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 진류군으로 진격해 봉구현에 주둔합니다. 아마 원술은 상대하기 까다로운 유표보다 만만하다고 생각한 조조를 공략하려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흑산적 잔당들과 흉노의 어무라 등이 원술을 도왔으므로 원술은 당연히 자신이 이길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조조는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군제를 가진 인물들 중 한 명이었으므로 원술의 군대는 광정에서 조조에게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원술은 물러나 봉구에 주둔했으나 조조가 진격해와 봉구를 포위했기에 포위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양부로 달아났는데 또 조조가 추격해옵니다. 그리하여 원술은 영릉으로 또 도망쳤지만 이번에도 조조가 또 추격해왔으므로 결국 원술은 중원에서 밀려나 구강군으로 가게 됩니다. 양주로 도망간 원술은 양주자사 진원을 죽이고 직접 양주를 다스렸고, 아울러 자신을 서주백이라고 칭하며 서주 지역도 휘하에 두려합니다. 그런데 영웅기에 따르면 양주자사 진원은 원술이 양주로 오기 전에 이미 병으로 죽었다고 하며, 그래서 원술은 합의 출신 진우라는 인물을 양주자사로 임명했는데, 진우는 원술이 조조에게 패하고 양주로 도망쳐오자 오히려 원술을 배신합니다. 그리하여 원술은 음릉현에 주둔하여 병사들을 모은 다음 진우를 공격했는데, 이에 진우는 고향인 합의로 도망갔고, 이로 인해 원술이 양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견의 조카인 손분이 송견의 자녀 세력을 인솔해 원술에게 합류했기에 원술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천하의 정세는 동탁이 죽은 뒤 이각과 곽사가 다시 장안을 장악한 시기였는데, 이각은 원술의 강대함을 두려워해 그와 동맹을 맺으려 했으므로 원술에게 좌장군의 직책을 내립니다. 원술은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 한때 삼국지에서 가장 강대한 세력을 일으켰으나, 그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여러 차례 일삼으며 자신의 위명을 조금씩 갉아먹었는데, 이는 훗날 원술이 패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술이 자신의 신의를 깎아먹은 일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술이 반동탁 연합군 시절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하 장수인 송견이 맹활약을 떨치며 동탁군과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술은 송견이 너무 잘 나가자 이를 시기하여 송견에게 공급해주던 군량미를 끊었고, 이에 송견이 대결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 원술에게 간언을 하고 나서야 다시 군량미를 보내줬으니 송견의 부하들은 원술의 이러한 행동에 학을 뗐을 것입니다. 이각이 원술을 좌장군으로 임명했을 때 태부 마일제가 직접 부조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내렸는데, 마일제는 후한의 유학자로 유명한 마융의 일족으로 그도 양표, 노식, 채옹과 더불어 큰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술은 수하들에게 관직을 남발할 요량으로 마일제에게서 부조를 빼앗았고 그를 가둔 뒤 풀어주지 않았는데, 헌재 춘추에 따르면 마일제는 부조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해 근심하고 붕괴하다가 죽었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학자들은 원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국의 상인 진규는 원술의 오랜 친구였으므로 원술은 진규에게 서신을 보내 그를 자신의 부하로 삼으려 했는데, 원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규의 차남인 진흥을 위협해 인질로 삼아 진규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진규가 답서를 보내 강경하게 거절하여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오랜 친구에게도 협박을 일삼는 원술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평판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흥평 원년 송견의 아들인 손책이 원술을 따르게 되었는데, 손책의 능력이 매우 출중했기에 원술은 송견의 사병들을 손책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원술은 손책에게 국왕태수로 임명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마음을 바꿔 진기를 국왕태수로 임명합니다. 또 원술은 손책에게 여강태수 육강을 공격하도록 하며 이전에 착오가 있어 진기를 임명했는데 늘 본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지금 만약 그대가 육강을 사로잡는다면 여강은 진실로 그대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손책이 육강을 공격해 성을 함락시키자 원술은 손책과의 약속을 어기고 유운을 여강태수로 임명합니다. 이처럼 원술이 손책과의 약속을 연이어 저버렸기에 손책은 원술에게서 독립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훗날 독립을 하게 되는데, 만약 원술이 손책을 우대하여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다면 오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은 자연스럽게 원술의 휘하로 들어왔을 것이므로 원술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대운을 놓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일찍이 원술은 참소를 조금 보고는 한나라를 대신할 자는 당도고이다 라는 말이 자신의 이름과 부합한다고 여기며 자신이 망해가는 한나라를 대체할 사람이라는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원씨가 진나라에서 나왔고 진나라는 순의 후손이니 황희적을 대신하는 것이 덕운의 다음이라면서 결국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뜻을 품습니다. 흥평 2년 겨울에 헌제가 장안을 떠나 피난을 가다가 조양에서 이각의 추격군에게 크게 패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원술은 많은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 지금 나라 안이 어지러워졌고 유신은 힘이 없고 약한 상태요. 나의 가문은 4대에 걸쳐 상봉을 지냈기에 백성들이 기부하는 바가 있으므로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의 뜻에 순응하고자 하는데 제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는 돌직구를 날리며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를 뜻을 내비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신하들이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으나 주구 염상이 나서서 옛날에 주나라가 후직으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 덕을 쌓고 공을 거듭 세워 천하를 셋으로 나눴음에도 오히려 은나라를 복종하고 섬겼습니다. 명공의 가문이 비록 여러 세대 동안 번성했어도 어찌 주나라의 번성함에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라 황실이 비록 쇠하였으나 아직 은나라 주왕의 폐해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언했는데, 원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람을 보내 장범을 부릅니다. 하지만 장범은 병을 핑계로 대고 아우인 장승을 보내 원술에게 응했고, 이에 원술은 장승에게 옛날에 주나라 왕실이 처음에는 성하다가 나중에 쇠퇴하자 곧바로 제환공 진문공의 폐업이 있었고 진나라가 잘못된 정치를 하여 한나라가 이어서 다스렸어. 지금 나의 토지가 광활하고 군사가 많으므로 제환공과 같은 복을 구하고 고조를 따라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장승이 원술에게 패왕의 업은 덕에 있지 무리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덕을 베푸는 것을 천하의 바램과 같이 하면 비록 필부라도 패왕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분수에 지나치고 무도한 행동을 한다면 하늘의 때에 맞춰 움직이더라도 무리들이 꺼리어 멀리할 것이니 과연 누가 능히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기에 원술은 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대다수가 반대를 했기에 원술은 일단 황제가 되려는 일을 멈춥니다. 일찍이 이각과 곽사에게 패한 뒤 떠돌이가 된 여포는 자신이 직접 동탁을 죽여 원술의 원수를 갚았다고 여겼기에 그 덕을 보기 위해 원술에게 갔는데, 여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동탁이 원술의 숙부인 원혜와 형인 원기 등 낙양에 있던 원시 일족 20명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술은 여포가 줏대 없이 늘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하며 계속 바꾸는 것을 증오했기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사 삼국지 본전의 내용과 달리 후한서에서는 원술이 여포를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다만 여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병사를 풀어 노략질을 일삼았으므로 사실상 원술에게 직접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후 여포는 우여곡절 끝에 서주목이 된 유비에게 몸을 위탁하게 되었기에 원술은 여포를 이용해 유비를 제거하고 서주를 차지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술은 여포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짠 다음 먼저 서주를 공격해 유비가 본진을 비우고 출진하도록 만들었고, 이때를 노려 여포가 합의성을 공격해 유비의 본진을 차지하였기에 유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술은 막타를 치기 위해 장수 기령에게 3만 명의 병사를 줘 유비를 공격했으나 여포는 유비를 살려서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고, 또 원술이 약속했던 군량미를 주지 않았기에 원술의 군대가 유비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원술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로 인해 원술과 여포의 사이는 다시 나빠졌고, 원술은 진군과 짜고 항맹을 이용해 여포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손책은 원술의 허락을 받아 조정에서 임명한 양주자사 유효를 격파하고 강동을 정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책은 원술이 장차 황제가 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신을 보내 간언하며 이를 말렸는데, 이는 사실상 원술에게서 독립을 하기 위한 밑밥을 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책은 원술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술과의 관계를 끊었고, 강표전에 따르면 원술의 사촌 동생이자 단양 태수인 원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로 인해 원술은 손책을 깊이 원망하며 곧바로 단양 일족의 우두머리인 능양 출신 조랑 등에게 몰래 인수를 주어 그로 하여금 산월 쪽을 선동해 손책을 공격하도록 종용했으나 손책은 조랑 등을 모두 격파해 버립니다. 이처럼 원술은 황제가 되려는 욕망과 신용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덕분에 휘하의 가장 뛰어난 장수와 강동 지역 일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안 2년 원술은 한해 출신 장영의 후명에 의거하여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국호를 중나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왕태수를 회남윤으로 임명하고 공경백관을 두었으며 교회에서 천지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원술은 여포를 우운으로 두기 위해 한윤을 사신으로 보내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을 알림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여포의 딸과 혼인시키려 했으나 마침 패국의 상 진규가 원술과 여포의 사이를 이간질했기에 여포는 한윤을 사로잡아 조조에게 보내버립니다. 이로 인해 원술은 매우 분노하며 장수 장훈과 교유를 보내 여포를 공격했으나 여포의 반격으로 대패하였으니, 사실 원술과 여포는 순망치 않은 관계로 서로 힘을 합쳐야 했지만 이렇게 서로 싸우며 힘을 소비했습니다. 또한 원술은 진국의 식량을 요청하였으나 진국의 상인 낙준이 이를 거절하였기에 원술은 붕괴하며 사람을 보내 낙준과 진왕유총을 깨어내어 죽인 뒤 진국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조조가 이 소식을 듣고 진국으로 쳐들어왔고, 이에 원술은 조조를 매우 두려워하며 장훈 교유를 기양에 남겨 조조를 막게 하고는 자신은 회수를 건너 도망쳤는데, 이처럼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니 휘하 장병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원술의 군대는 조조에게 격파당하여 교유는 전사하고 장훈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계속된 패배로 원술의 군대는 약해졌고 대장까지 죽었기에 병사들의 마음마저 떠났으며, 더 최악인 것은 가뭄과 흉년이 더해져 백성들 또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 추위에 떨고 굶주렸기에 장강과 회수 사이의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어 대부분이 죽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술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사치가 더욱 심해져 첩이 수백 명의 그녀들 모두가 나환을 두르고 있었다고 하며 기름진 쌀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아래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달팠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술은 군수 물자로 쓸 자본도 다 써버려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고 다시 동맹 관계가 된 여포가 건한 3년에 조조의 공격을 받아 죽어버렸기에 원술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합니다. 건한 4년 원술은 자신의 궁궐을 불태우고 첨산에 있는 그의 부하인 진란, 뇌박에게로 달아났으나 진란 등은 원술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술은 공궁해집니다. 그래서 원술은 걱정하고 고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마침내 원소에게 서신을 보내 그를 칭송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처럼 원술이 가문의 종놈이라 칭했던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청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소의 장남인 원담이 청주에서 원술을 영접하려 했으나 조조가 유비를 보내 원술이 원소와 합류하는 것을 막으려 했기에 원술은 다시 돌아와 강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평상에 앉아서 탄식하며 나 원술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는 붕괴하다가 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오서의 기록도 정사 삼국지 본전과 비슷한데 원술은 당시 더위가 심해 밀장을 마시고자 했으나 굴이 없어 꿀물을 만들 수 없었기에 아주 오랫동안 탄식하다가 피를 한 마리나 토하고 죽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썸네일을 삼국지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원술이 꼴등을 할 거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나올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원술은 주유를 장수로 삼으려 했으나 주유는 원술이 끝내 이룰 수 있는 바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눈치챘기에 핑계를 대고 원술의 곁을 떠난 뒤 곧바로 손책에게 달려갔습니다. 원술이 노숙의 명성을 듣고 그를 동성연의 현장으로 임명했으나 노숙은 원술이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법기를 세우지 않았고 또 공업을 세우기에도 부족한 인물이라 보았기에 자신의 일족을 데리고 도망쳐 주유에게 합류합니다. 손씨 가문의 초창기 멤버인 주치는 처음엔 원술을 의지하고 따랐으나 나중에서야 원술이 정치와 덕행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곧바로 손책에게 강동을 평정하고 그곳에서 독립하라는 조언을 하며 손책의 든든한 우군이 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서우는 광릉 출신으로 훗날 조조가 승상의 자리를 양보하려 할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그는 임성, 연암, 동해 세 군의 태수를 역임한 뒤 부름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원술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원술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그를 위협하며 상공의 지위를 주려고 했으나 서우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원술이 주는 관직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김상은 뛰어난 명성이 있어 헌제가 그를 연주자사로 임명했으나 이미 조조가 연주를 다스리고 있었기에 김상은 남쪽으로 가서 원술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원술이 황제를 참칭한 다음 김상을 태위로 임명하려 했으나 김상은 뜻을 굽히지 않으며 관직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 원술에게서 도망쳐 달아나려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하기는 훗날 위나라에서 활약하는 인물인데 그는 원술의 등용을 거절하다가 억류되었으나 결국 첨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렸고 이에 원술은 그를 등용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사실 원술의 사촌형인 원유의 모친이 하기의 종고였기 때문에 하기는 원술에게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화엄, 정원, 진교, 한기 등 훗날 이름을 날리는 선비들 대다수가 원술의 밑에 있다가 실망하고 떠나거나 원술의 초빙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이는 앞서 나왔듯이 원술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여 악명을 쌓았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후한서에 따르면 원술은 명성을 승상하였으나 천성이 교만하고 방자하였기에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다고 하니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원술이 죽은 뒤 원술의 처자식은 여강태수 유운에게 몸을 위탁했다고 하는데 정사 삼국지 본전에서는 원술의 부하였던 장사 양훈과 대장 장훈 등은 병사들을 인솔해 손책을 따르려 했으나 여강태수 유운이 이들을 요격하여 사로잡았고 그의 진귀한 보물들도 다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마 원술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훗날 손책이 유운을 격파하여 원술의 처자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원술의 딸은 송건의 아내가 되었고 원술의 아들인 원효는 오나라에서 관직이 낭중에 이르렀으며 원효의 딸은 송건의 다섯째 아들인 손분의 아내가 되었으니 손씨 가문은 나름대로 원술에 대한 예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록에 따르면 원술의 딸인 원부인은 행동에 절개가 있었으나 배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부인이 죽었을 때 송건은 원부인을 황후로 세우려 했으나 원부인은 스스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항상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군량미를 요청한 뒤 거절을 당하면 곧바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강태수 6강, 진국의 상낙준, 진왕 유총이 그 피해자였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원술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